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별내교회 의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조금 더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제가 또 너무 빼면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고 끝내려고 제가 먼저 이렇게 섰습니다. 아마 다음엔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광대학이 전라북도 익산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쪽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왜 여기 와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기 온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원래 모태 신앙으로 계속 중고등학교를 서울 삼육을 다녔고 아마 그런 인연으로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어떤 교육을 시키고자 이쪽으로 와서 지금 주말 부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원광이라고 하는 원불교 재단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좀 색다를 수가 있는데 그 색다름 속에서 또 발견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그냥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옹황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분과장을 하고 있고 일단 과장으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 적정의료 관리실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인증평가에 그 헤드쿼터 역할을 좀 했고요. 이제는 그 자리를 물러나서 병원과 그다음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과대학 교수 그러면 그냥 병원에 없고 학교만 있는지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 주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주로 콩팥 질환과 관련된 환자를 보면서 저한테 보통 본과 2학년이 한 달 정도 신장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분쟁 조정위원회하고 의료기관 평가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좀 부탁을 하면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다양한 연령군과 또 이것을 접목하는 데는 상당히 그 신앙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공감을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로 콩팥, 이게 보면 이건 콩 같잖아요. 여기는 팥이고 사실은 콩팥은 콩인 듯 하면서 색깔은 팥이어서 그냥 콩팥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콩팥의 위치는 배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뒤에 등뼈하고 갈비 아래쪽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늑척추고 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양쪽 하나씩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서 혹시 옆구리가 아프다 가면 그 등에서 이렇게 때려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은 바로 거기에 콩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때려서 염증이 있는 경우, 아픈 경우는 이것은 이제 염증이 있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 콩팥 질환에서 때려서 아픈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세균성 감염이나 우리가 말하는 신우신염 이런 제한된 경우에만 좀 아프지 그 외에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피질, 수질이 있고요. 이게 크게 대동맥에서 피가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피가 가느냐? 심장이 한번 1분에 박출하는 것이 5리터인데요. 거기에 한 20%는 콩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콩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걸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사구체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줌 나온 데를 거꾸로 꾹 올라가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엄밀한 의미에서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그리고 이건 혈관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혈관들. 그래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어떤
거름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혈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오줌이 처음 모이는 보호만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세뇨관이라고 하는 긴 과정, 이게 이제 세뇨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합관까지 오는 과정에 취사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근위 세뇨관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에서 영양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근위 세뇨관을 오면서 대부분은 흡수를 하게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양은 이 집합관에서 어떤 조절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양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양쪽의 사구체가 180만 개 정도 되고요. 이게 하루에 걸러지는 양이 120에서 18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걸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걸러진 대로 그냥 있다 가면 아마 우리가 계속 물을 아마 그 수도꼭지를 달고 살아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 이런 데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만큼만 다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오줌을 쉽게 얘기하면 물에다가 우리 몸의 찌꺼기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줌은 물과 그 다음에 노폐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아까 보호만을 다 떼고 되면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이런 사구체, 다시 말하면 실핏줄의 덩어리들이 있고요. 그걸 더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꼭 지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지퍼처럼 있고, 세포,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 바라보면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거든요. 이런 구멍을 통해서 나오면서 결국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름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작은 거, 큰 거 다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몸에는 음이온이 많이 있는데, 음이온은 이쪽에도 음이온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쳐서 빠지지 않게 되죠. 설령 이제 물 같은 건 많이 빠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 자체는 집합관에서 조절을 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8리터 정도 소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구체인데요. 소변을 처음 만드는 곳이고, 실제 보면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보호만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가는 이 시점이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로 제가 보는 환자들은 이렇게 사구체 질환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이 체 아시죠? 체 걸러내는 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단순한 것이, 콩팥은 그냥 오줌만 나가는 것으로, 찌꺼기만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해질의 왕래가 있고, 이 전해질의 이동을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세포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ATP라고 하는 영양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분은 탄수화물,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이런 탄수화물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펌프를 해야 돼요. 이 펌프가 활동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전이차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 제가 비근하게 이제 폐와 콩팥을 두고 나왔는데, 이것을 왜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대부분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찌꺼기들이 별로 없어요. 찌꺼기는 결국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남거든요. 이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다 배출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은 대사가 되고 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암모늄 이온 자체가 상당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에 가서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이 돼요. 근데 이 변형된 것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삼투질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을 콩팥 밖으로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제가 단순히 지금 단백질만 말씀드렸지만 이 콩팥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폐물, 주로 단백질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나가게 하는 곳. 그 다음에 아까 복잡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수분 전해질, 산염기,
우리 몸이 항상 중성으로 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거나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몸에 산이 만들어집니다. 산. 이 산을 배설을 시켜야 돼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몸은 항상 처음 우리가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 몸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콩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내분비 기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콩팥에서는 엔조텐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요,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엔조텐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수축을 해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에틴 자체는 콩팥으로 피가 가면서 약간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리스로포에틴이 골수에 가서 피를 만들도록 자극을 하면 그때부터 골수가 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닌은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을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이 레닌이 엔조텐신 2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혈관 수축을 해서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콩팥은 사실은 이렇게 증상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검진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뭐 혈뇨가 보인다, 단백뇨가 보인다. 이럴 때 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럴 때 꼭 병원을 가셔서 검진을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콩팥에는 나중에 진행이 많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저 환자는 주로 뭐 혈압 높거나 그다음 부종, 이런 환자들, 혈뇨, 단백뇨, 거품뇨, 이런 환자들이 처음 저희한테 오고요. 그다음에 열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이제 간혹 저희들한테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로 하는 병이고, 여기에서 급성이냐 만성이냐, 만성이면 회복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라는 신대체요법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그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겉에 보이는 이런 몸은 눈, 코, 입 다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런 눈, 코, 입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이게 바로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수십조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이 세포 안에도 보면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다 활동을 해요. 결국은 이 세포가 살아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세포도 보면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핵이 있습니다. 핵. 주로 핵에서도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라, 뭘 해라, 이런 신호가 되면은 다 여기서 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공장을 통해서 더 정제화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분업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세포는 오래전부터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치밀한 분업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겉에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게 신호 체계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신호 전달 체계 중에서 저는 극히 일부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에피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사멸이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없어져 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이게 이제 괴사가 되고, 괴사가 되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된 세포 손상이 조금 되면은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어떤 다른 세포한테 해가 주지 않고 스스로 그냥 없어지도록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여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세포 내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53. 우리가 말하는 P53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말하지만, 이 P53은 신호 전달 체계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메바에서 만들어지는 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한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세포의 최하의 말단 부위부터 이렇게 서로 한목적으로 가는지, 그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어느 하나가 삐끗하면 결국은 병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 신호 전달 체계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신호 전달 체계에서 극히 일부, 특히 암 쪽에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 결국은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복잡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의사로서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별내교회에 작년부터 왔기 때문에 이 별내구조의 구조를 겉에 보이는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 설계는 하나도 몰라요. 아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설계 도면을 보고 찾아가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복잡한 어떤 신호 체계부터 세포와 세포 사이의 어떤 서로 소통,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체가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항상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계속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중력도 작용하고 외부의 어떤 환경들, 외부의 환경과 우리 내부의 뭐 열 조절, 그 다음에 혈압 조절, 호르몬 조절, 이런 것들이 서로 한목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내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항상성의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이거 너무 안 좋은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요. 결국은 이런 교감신경은 내가 어떤 위기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놀랄 때 상황이 다 보여요. 깜짝 놀라면 눈을 팍 뜨죠. 네?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몸은 정말 조화롭게 교감신경이 됐어. 너 위험하지 않아. 이런 신호를 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약간 이제 안정화되고 이 모든 조직 자체가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가 계속 항진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교감신경은 나쁜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좋은 것, 이런 이분법적 접근은 너무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너무 놀라면 쓰러지는 경험을 하시죠. 그냥 기절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되겠구나 해서 부교감신경이 가서 딱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럼 부교감신경이 너무 강하게 억제를 시키면은 심장 박동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혈압 떨어질 때 서 있으면은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전에 의해서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은 뇌가 결국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피가 흘러갈 수 있죠. 이 하나하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뭐 미국 유타주 이게 아치 내셔널 파크라는 데서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거 보면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이게 수천 년간 이것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뭔가 불안하지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아치형도 마찬가지고 바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면역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쭉 보면 톤실, 이게 편도, 흉선, 림파선 다 조직에 어디 보면 림파절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는 이 맹장마저도 사실은 이 면역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런 면역기관들은 조금 일을 덜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깨끗한 환경에서 이 외부의 환경을 자꾸 접하면서 이물질들을 접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자꾸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주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하면서 편도도 기능도 약간 이제 이미 자기가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죠. 흉선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업화를 하고 있고요. 이 면역세포에서 T세포에서 독성세포는 나쁜 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T세포, B세포 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위체계에서 우리 저 휴전선 전선에 처음 지키는 것은 수상세포라든지 마크로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조직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일단은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걸 일러 바치는 경우를 하죠. 이렇게 T세포한테 여기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일러 바쳐줘요. 그러면 보조 T세포가 혼자 감당하기보다니까 자꾸 여러 군단들을 이끌어가죠. 나 혼자 이러고 다니까 니네 와서 도와줘라. 그러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가면 결국은 T세포에서 보조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고 세포 독성세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매크로페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한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자기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위치가 잘 안 될 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시간 관계상에 넘어갔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뭐 어디가 아프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파. 너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면역 강화시켜야 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속에서 만들어진 젖은 어머니에 특화된 단백질이잖아요. 아기는 원래 그것을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그러나 먹으면서 자꾸 자기한테 조금 합리화, 내 것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꾸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항원에 노출되면서 내 것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관용의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많은 관용도 필요한데 실제 세포 내에서 우리 몸에서 이런 관용이 있지만 실제 우리 관용이 그런 관용을 베풀고 사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하찮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이 안 되면 결국은 아주 조그마한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파괴를 시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가면역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자체들은 류마티스, 루푸스 뭐 상당히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부분들 수도 없이 많은 것들.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에이즈죠. 에이즈는 T세포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균이 들어오면 균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하기 위해서 약과 병원을 가고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나는 환자들을 이렇게 꼬매주죠. 이게 바로 병원에서 하는 하나의 치료 행위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는 꼬매주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몸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찢어진 부위에 일단은 지혈을 하기 위해서 피가 막 갑니다. 그리고 혈구가 가서 응어리지죠. 원래 우리 혈관 안에서는 응어리 져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조직이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응어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작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피가 멈추게 한 다음에는 피가 멈추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치료에 필요한 것들, 매크로페지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 세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디 다치면 빨갛게 달아오는 것 자체는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쪽으로 잘 가게 혈관이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농양,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결국은 이런 우리 몸 스스로의 과정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우리 몸 자체 내에서 회복시켜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익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뉴스타트 운동입니다.
이거 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야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산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쭉 보면 너무 잘하는 내용들인데, 먹는 음식, 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음식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운동, 햇볕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육체적 활동에 주로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절제며 맑은 공기, 휴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 활동이죠. 사실은 뉴스타트에서의 대부분은 뭐죠? 영적 활동입니다. 사실은 영적 활동.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사실 뉴스타트에서 이 부분이 앞에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줄 거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약간 우리는 앞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과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영양분 있는 걸 먹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강 개혁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너무 엄격해서 이것 먹으면 안 돼, 신선한 과일만 먹어야 돼, 이런 극단주의에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극단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왜? 안식일교회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이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너무 처음부터 강조하다 보면 이런 오해로 인해서 일반인이 아이고 안식일교회 그러면 뭐 먹지 말라, 너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많은 그런 교회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가가고자 할 때 자꾸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건강개혁에 너무 과다한, 특히 앞쪽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로지 가장 좋은 음식 방법이기 때문에 내 것만 따라라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강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트륨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혈압이 높으면 절대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큼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되느냐 보면은 하루에 200mg, 2000mg이거든요. 우리가 소금으로 말하면 5g이고요. 이제 소금에서 이게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200mg.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 많이 염분이 높은 음식들이죠. 이 중에 뭐 우리가 못 먹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다못해 이 과자도 상당히 짜요. 우리 과자는 짜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된장찌개 하나면 우리가 하루 먹을 염분을 다 섭취하는 거예요. 라면 스프 하나면 그게 아마 24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저염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의 하루 염분을 다 섭취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말고도 계속 먹는데 전혀 염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최소한 2000mg 정도는 흡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음식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 라면 끓여 먹으면 라면에다가 김치 넣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조절이 힘들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은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싱겁게 딱 드시라고 하면 아무도 못 먹어요.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나이 드시면 이 미각이 좀 떨어져서 짜야지 맛있어요. 짜야지.
근데 이게 정말 짠지 안 짠지에 대한 구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국을 좀 식은 다음에 맛을 보세요. 따뜻할 때 이걸 드실 때는 이게 짠지 모르거든요. 근데 식은 다음에 여기 입을 대보면 아마 소금 덩어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음식을 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 왜? 염분이 소금이 발견된 것은 결국은 음식을 저장하려고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려면 신선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되기 위해서 자꾸 염분을 넣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선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다 물에 담갔다가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저희가 의사인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당뇨병 보면 우리 SDA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야채, 과일 먹고 탄수화물 섭취 줄이고 현미 같은 걸 먹고. 근데 사실은 이게 콩팥이 나빠지면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채소 같은 것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칼륨을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칼륨이 쌓이는데, 뭐 칼륨 전해질이 쌓이면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초래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심장마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나마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 왠지 힘이 빠지고 사지마비가 오는 것처럼 오고 호흡곤란 오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면은 바로 심장마비가 오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콩팥 기능이 건강할 때는 이런 칼륨 좋아요. 왜? 칼륨이 들어있는 섭취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설이 좀 촉진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환자의 어떤 상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음식 섭취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자, 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칼륨이 많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부정맥,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경험한 환자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근육 경련 발작으로 왔어요. 한 4개월 전부터 혈액순환제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칼륨이 좀 낮아.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칼륨이 많이 배설돼서 결국은 전해질을 보충을 하고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 환자가 이렇게 칼륨이 떨어졌을까 봤더니, 이렇게 촉명단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촉명단이 좋은 약인데 간혹 이게 과다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성분에 감초라고 있죠. 감초. 이게 감초가 우리가 먹으면 알겠지만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고, 밥맛이 없을 때 드셔도 밥맛을 돋구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 감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글리사이레틴이라고 액시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의 활성이 비활성화되도록 만드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도스테론 효과가 많이 나면 콩팥에서는 염분을 흡수하고 나트륨을 흡수하고 칼륨을 배설을 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칼륨 배설이 떨어져서 칼륨이 부족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뇨, 협심증,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환자가 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으로 와서 검사를 했더니 칼륨이 10.1, 아마 10.1에 살아계신 것 자체도 기적인데, 심전도 보면 이게 맥이 아주 느리게 뛰고 있죠. 1분에 한 27회 정도밖에 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곧 이제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의 상태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칼륨이 높았을까? 뭐 신장 기능도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봤더니 토마토를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 당시에 TV에서 그 비타민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었죠. 그래서 비타민을 토마토를 먹으면서 무슨 토코펠을 많이 나와서 뭐죠, 막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좋다면 그것에 그냥 완전 올인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식사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죄송한데, 이 변비, 보통 변비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약을 쓸 때 이런
것을 합니다. 운동,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약물 먹도록 하고요. 그다음 요즘에는 뭐 신경 자극 치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비가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섬유는 보통 하루에 20g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20g의 식이섬유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양입니다. 이게 지금 감당하시겠습니까? 배추김치 50접시를 먹어야만 20g 나오게 되는 것들을. 바로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자연 속에서 그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을 추출해서 합성을 하거나 그걸 농축을 시켜서 약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에 대해서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걸러서 드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뭐 이 항산화효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좋을까 해서 어제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어떤 유명하신 건강 세미나를 많이 하신 분의 유튜브를 하나 듣고 왔는데 그때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성산소가 들어온다. 사실은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하거든요. 산소를 이용하면 그 중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몸은 분명히 만들어진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다 그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거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화작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호르몬 효소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 이것도 활성산소, 이것도 활성산소, 이것도 활성산소지만 이 히드록실 이 라디칼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DNA를 손상시키거나 단백질을 손상을 시키고 이 지질을 손상시켜서 결국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거죠. 때로는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세포가 계속 이상하게 성장을 해서 종양을 만들고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산화 물질만 먹으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어제 봤더니 뭐 거기에 이런 음식 먹고 뭐 디톡스 얘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항산화 너무 잘 알죠. 비타민 C, E, 토코페롤 제제, 그다음에 카테킨, 이게 녹차에 좀 들어있거든요. 녹차. 플라보노이드, 이거 주로 우리 콩 단백질 많이 드시는. 그래서 나중에 플라보노이드 액실에서 에스트로겐 같은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경기가 되신 분들은 이런 콩을 많이 드시면 이게 폐경 증상이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음식에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레나 울금 같은 데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고요. 그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저는 여기서 오늘 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음식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사실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 종류 쪽에 아주 많이 있죠. 일부 제가 이런 식물들은 실제 우리나라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고, 뭐 청포도 무슨 포도 다 이게 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면 동물 실험을 해서 왔더니 이게 다 영어로 죄송한데 이게 보면 결국은 만병통치거든요. 모든 콩팥에 좋고 췌장이 좋고 혈관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사용했던 것이 다 약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것을 체중으로 계산하면 사람한테 했을 때는 한 50배 정도 더 많은 양을 쓰는 거죠. 엄청난 과다의 용량으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인체 실험을 그냥 막 약으로 판매해 주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돌리지 막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모두인 것이고 금방 암이 치료될 것이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들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한 200명 정도한테 이 약을 주입을 시켜요. 용량을 다양한 용량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 간으로 배출되는지 아니면 소변으로 배출되는지, 얼마 동안에 최고의 농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 이런 약물 역동학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는 2단계 실제 이제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도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 한 2, 3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대규모 스터디를 하는 거죠. 한 2, 3천 명 환자를 상대로 해서 그 양을 줘서 부작용이 있는지, 약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주고 10%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약으로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다 음식으로 파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약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수조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근데 약으로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3단계나 2단계에서 다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약으로 막 나왔다가 FDA에서 이런 합병증이 있다고 딱 주의경고 주면 그냥 바로 퇴출되잖아요. 바로 이게 시판 후 그 감시죠. 그래서 시판 후 이게 실험인데 이것도 꼭 일정 몇만 명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개발돼서 미국에서 썼던 약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시판 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의사들이 계속 이렇게 약을 쓰면서 부작용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얻어진 효과라고 해서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한 1g 정도 항산화 효과를 필요한데 1g이 필요하다고요, 하루에. 이게 바로 1g 필요한 양들입니다. 포도가 2584kg. 이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죠. 자, 그럼 더 좋은, 이게 주로 술을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와인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와인, 이거 캘리포니아산, 뭐 프랑스산 쭉 이러는데 보면 5mg 정도가 대부분이죠. 뭐 0.9자로 들어있는데 이게 1g을 마시려고 하면 200병의 와인을 마셔야 돼요, 하루에. 이 간이 남아가겠습니까? 결국 간경화로 오히려 술에 취해서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항상 우리 몸을 일정하게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신 건강 기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실천하게 되면 그 자체, 그 나머지는 바로 우리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우유 먹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는 팥을 냈는데 요즘은 팥죽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어떤 분은 뭐 팥죽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팥죽을 좋아하거든요. 뭐 이게 서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달국시, 우리가 뭐 통밀가루로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거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통밀가루 먹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비판하지 말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건강검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양극단을 피하고 결국 이런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봉사, 결국은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금 절제된 그런 마음에서, 이게 절제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본을 보여서 결국은 주위의 감화를 통해서 2차적으로 건강 개혁을 하는 것이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에 대해서 이게 물 그냥 단순히 물만 먹으면 뭐가 좋으냐, 그냥 단순히 막 얘기합니다. 뭐 혈당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합병증이 생긴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가 응어리지는 건 아닙니다. 그 오해를 너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 몸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은 것은 다시 나가야 됩니다. 영양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놓고 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바로 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보통 한 2.2리터의 물을 먹는다면 우리가 음식에 대사되면서 물이 일부 만들어져요. 한 300cc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할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이거 뭐 긴장을 해서 교감신경이 막 나오니까 긴장을 해서 입이 마르면서 자꾸 증발하는 거죠, 수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숨을 쉬면서 말을 하면서 날이 더운 피부에서 날아가는 이런 물들이 대략 한 700, 90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상 먹은 것은 나간 것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엔 얼마나 신비한지, 보통 우리가 한 70kg 정도의 체구인 분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삼투질이라고 합니다. 삼투질 한 600ml 삼투질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찌꺼기로. 근데 이것은 그냥 쓸모없으니까 그대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몸에서 흡수 안 된 대변으로 나가는 건 사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캡슐 내시경을 보면 입으로 먹은 것이 똥구멍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거 외부의 환경이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삼투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세포에서 사용을 하면 남은 찌꺼기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파우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물에 녹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농축 능력, 희석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50ml 삼투압까지 이렇게 희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12리터의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전해질의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은 600ml 삼투질 정도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러나 만약에 600ml 이 오스모로 이런 삼투질을 아닌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비근한 예를 드는데 매일 토스트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맥주만 먹는 사람들, 맥주 칼로리를 해서 보충은 돼요, 칼로리. 그러나 거기는 삼투질이 아니라 글루코스에서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삼투질 농도가 한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밖에 안 되면 물을 3리터 이상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물 독성이 생기는 거죠. 물 독성이 생겨서 우리가 막 병원에 가면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이런 삼투질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우리가 물을 너무 과다하게 먹는 경우는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해요. 사막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견디느냐? 쥐어짜서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축을 시키는 이걸 600ml를 나가기 위해서는 1200ml의 농축으로 나가게 하면 돼요. 이 콩팥에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소변량은 하루에 500cc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소변이 안 나오면 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스스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루에 400cc 미만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을 한번 먹어본 다음에 그래도 소변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회복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 얼마만큼 물을 먹어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우리 체중이 한 30 정도면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한테 권하는 물량은 하루에 한 2.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하죠. 3리터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콩팥병, 심장병, 재환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물을 먹으라면 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그러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제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까 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변 나오는 것보다 500cc 더 먹어라. 500cc. 내가 소변을 하루에 1리터를 보면 최소 1500cc 이상 물을 먹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AVP라는 것은 항인용 호르몬이고요. 요즘은 항인용 호르몬은 옛날에 이렇게 검출이 힘들어서 요즘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이런 항인용 호르몬이 콩팥에서만 작용해서 물 배설시키지 않고 우리 몸을 저류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간에도 작용하고 췌장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이게 항인효 호르몬이 몸에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 자극 호르몬, ACTH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이 증가하면 코티솔 자체는 우리 몸에서 당을 올려요. 당을 올리고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만드는, 결국 글루카곤도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간에서 우리는 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글루카곤들이 당에 이렇게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우리가 보통 낮에 12시간 내에 다 먹잖아요. 그 12시간 금식을 하죠. 그러면 사실 그때 남은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다음에 쓰기 위해서 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그게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글라이코젠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저도 그런데 간혹 우리가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검사해 보면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건 아마도 우리가 너무 과일이나 이런 당 종류를 너무 많이 드셔서 당이 나중에 지방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당뇨하고 관련된 합병증, 간 지방간, 췌장염증 이런 걸 다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장병, 콩팥병 환자한테 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거 스터디가 보면요, 2015년에 나온 건데 콩팥병 3단계 정도 환자한테 물을 많이 먹인 쪽과 물을 그냥 보통 그냥 약 먹을 때 먹는 그 정도만 먹는 것을 딱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항인효 호르몬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물을 많이 먹은 그룹은.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쭉 봤더니 결국은 사구체 감소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물을 오히려 많이 먹었더니. 그래서 물은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고단백질 식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이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결국은 소변에서의 삼투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삼투 농도가 올라가면 사구체 과율이 증가합니다. 근데 사구체 과율은 정상적인 사구체 과율은 우리가 보통 20대까지는 1분에 120cc가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매 10년마다 1년마다 1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10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연세가 70이 되면 평균적으로 사구체 과율은 70 정도만 돼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70살인데 사구체가 60 정도 됐다고 하면 큰일 났다, 나 콩팥 망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상에서 조금 더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관리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콩팥은 사구체 과율이 너무 과다한 경우 120 이상에 올라가는 경우는 다 콩팥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보면 처음에 사구체 과율이 막 140, 160 올라가요. 검사를 해보면은. 왜? 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팍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물을 먹어야 되냐?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콩팥이 망가지지만 또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콩팥이 망가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병원에 가서 소변에서 삼투질 농도를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소변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변 색깔은 약간 연한 노란색 정도가 되면 아마 이 정도 선이 300ml 오스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을 먹어주고 우리 소변이 그보다 진하면은 내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물 끝내고 이제 햇빛은 우리 몸의 살균, 우리가 밖에다가 이게 빨래 넣는 것도 다 이런 살균시키는, 그냥 단순히 말리는 작용 말고도 이런 살균시키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워낙 자외선이 강하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제 환자 제가 이렇게 병원 올 때마다 다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아주 많은 부분, 거의 90% 이상이 단백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선크림 발라서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는 가급적으로 햇볕을 좀 보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간에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실제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건 콩팥에 가서 정말로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결국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를 튼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에서 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면 이따 나오지 말라고 다시 피드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조절하게 됩니다. 항상 적절하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에서 파괴를 시키죠. 염증 세포에서 이런 여러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뇌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곳을 파괴시키고 도파민 만드는 것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파민 같은 것이 빠지게 되면 신경질환, 이렇게 뭐 파킨슨병 같은 이런 병들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이런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문제가 없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인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이 되고, 비만은 스트레스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학업을 올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 결국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인류가 만든 약 중에서, 제가 한의학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인류가 만든 약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어가면 아스피린하고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염증이 너무 강할 때, 면역력이 너무 강할 때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적정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아마 스테로이드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막 달덩이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해져요.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등덩이가 막 이상하게 지방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당뇨, 고혈압 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골다공증.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런 코티솔들이 계속 많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면, 동일한 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이 동일한 현상들에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사소한 자극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괜히 머리도 아파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에서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 평화로운 이런 들녘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아니면 혼자서 명상하는 이런 시간들, 이게 바로 우리가 휴식이고 절제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지막 뉴스타트에서 T에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아기가 우리가 던졌을 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던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고 난리치겠죠. 그러나 한번 잘 받아주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다음부터 올릴 때는 까르르까르 웃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기도로서 간구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우리한테 닥치는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10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짓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개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벅차죠. 힘들고.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마지막 믿음이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 개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항상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강 개혁을 전도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를 좀 중간중간 했지만, 너무 건강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세천사의 기별, 이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건강 세미나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먹고 좋아졌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극히 일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뉴스타트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 주신 이 건강 기별에서 뉴스타트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 개혁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항목임을 재차 강조하고, 제가 의사로서, 신장내과 의사로서 앞에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일정 부분을 증명을 했고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겠지만, 그 증명 자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 별내교회도 이 건강개혁에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실천해서 우리 별내교회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